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7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7회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다. 맞습니다. 보험계약은 유상이며 쌍무계약입니다. 2번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죠. 그러면 보험자가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맞죠? 보험계약은 약관이라는 계약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놓고 보험계약자는 여기에 부합하는 부합계약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험계약에는 설명해서 보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고 정답이 되겠고요. 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습니다. 보험계약은 약관이라는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부합하면 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계약이 되겠습니다. 1번에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틀렸죠.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내가 A라는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타인의 동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지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문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특정의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39조 1항을 참조하십시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수인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9조 2항을 참조하십시오. 보험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639조 1항을 참조하십시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은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39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증권의 멸실로 보험계약자가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했다면 그 증권의 작성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틀렸죠. 보험자의 부담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부담. 멸실했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부담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 이후로만 하여야 한다. 틀렸죠. 소급보험도 가능합니다. 계약 작성일 이전의 날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틀렸죠.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이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4번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즉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면 그 기간 내에는 증권의 정부에 관하여 이의를 다툴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는 건 1개월 이상만 된다면 정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 다만 그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증권의 내용을 정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를 수령할 수 있다. 자, 보험 대리상과 여기에서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 소위 말해서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죠. 보험 대리상은 의사표시를 수령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집인은 의사표시에 관한 한은 수령권도 없고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틀렸죠.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든 또는 의사표시를 하든 보험 대리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자, 즉 모집인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보험 모집인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에 관한 취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다 그랬으니 맞습니다. 보험 모집인은 의사표시에 관한 한은 수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 대리상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의 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보면요. 보험 대리상의 권한 그래가지고 1, 2, 3, 4를 보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대리상이니까요.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보험 증권을 교부할 권한도 있고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의사표시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대리상의 이러한 권한을 보험자는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할 수도 있고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 즉 소위 말해서 모집인, 보험 모집인은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작성해준 영수증을 주고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영수증은 안 되지만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주고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보험증권을 교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증권 교부. 이 두 가지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보험 대리상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는 언제든지 미금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가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언제든지. 즉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법문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는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면 미경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번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라면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보험 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제 보험 금액이 감액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9조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즉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639조의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즉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네, 동의를 얻었거나 두 번째는 증권을 소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동의를 얻었거나 증권을 소지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한다면 일단 보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 금액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감액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1항의 경우죠. 보험 계약을 보험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는 언제든지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나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예.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은 1회 보험료, 첫 회 보험료도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2개월이 경과되면 해지된 것으로 보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보험료입니다. 첫 회 보험료는 냈고 그 다음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예,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했다. 그러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누구에게도 그 타인에게도 최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지하겠다. 라는 최고를 한 다음에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여기서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월이기 때문에 틀렸죠. 죄송합니다. 네, 2개월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5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펜이. 네, 650조입니다.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에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회 보험료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2개월이 지나면.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2개월이 경과되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보험료가 1회 보험료는 내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는 해지할 수 있다.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해지할 수 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줘야 됩니다. 최고를 해준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부분만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이다. 이 부분이 맞나요? 틀렸죠?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이다.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피보험자이다. 이래야 맞는 것이죠.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틀렸고 정답이 되겠고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 내에는 할 수 있으니까 1개월이 된 시점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년이 경과했다. 3년 이내에는 할 수 있는데 5년이 경과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51조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입니다. 수익자는 아니라는 거죠. 고지 의무에 수익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문에서는 5년이라면 해지할 수 없겠죠.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래야지 아니하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피보험자이다. 그래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시키기로, 약관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보험계약을 즉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보험 계약자만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만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도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라면 약관 설명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는 고객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약관 설명 의무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꼭 그러한 조항까지 약관 설명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것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638조의 3을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한다. 이렇게 약관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누구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설명하러 옳은 것은 1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네요.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직전에가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야 뭐 체결도 안 했는데 고지 의무가 있겠습니까? 보험계약 체결 기간 중에 보험기간 중에 이러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직전에 틀렸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내에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계약에 일할 수 있다. 여기도 틀렸죠? 1개월 내에. 그래서 보험 위험 변경이 증가했다라는 통지와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3개월이 없습니다. 1개월 내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중에입니다.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 그러면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하고 이를 해티한 때는 1개월 내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는 보험료 증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다 1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 653조의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입니다.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지문이 맞습니다. 맞은 것은 1번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위험이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가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 즉 현저한 변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라는 주장과 입증 책임은 보험자가 한다? 틀렸죠. 보험 계약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즉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옳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됐다면 안날로부터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변경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이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보험자가 그것을 알았다면 보험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판례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 라는 것은 누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보험계약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입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인지 아니면 위험 증가의 통지 의무인지를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1번, 상법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이 아니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그것은 책임이 없다. 그런 내용이지 계약 해지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아니죠. 지체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됐다면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맞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예,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에는 보험계약자,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57조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의무를 가진 자는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 모두 다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통지 의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지 의무. 언제까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러한 통지 의무를 해태했다, 즉 지체했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의 증가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증가되었다면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건 안 되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자의 보험 수익자도 되고 피보험자도 되고 보험 계약자도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집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면 틀렸습니다.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해야 한다? 틀렸죠. 얻을 보수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 집에 월 100만 원씩의 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받는 100만 원씩의 임대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인 100만 원을 달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잃어버린 이 재산에 대한 것이지 화재보험이 월세 100만 원씩 못 받는 거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해야 한다기엔 틀렸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니까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 사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68조입니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671조입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즉, 미평가보험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음 손해보험증권에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조건에 무효와 실권의 사유도 손해보험증권의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 직세 같은 거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뭐합니까? 보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건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다음,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금액은 지체 없이 정하고 정해진면은 그 정해진 날로부터는 10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 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로 이건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 658조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해서 약정이 없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650조 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 보험 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는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접보가 되면 지체 없이 뭐합니까? 지체 없이 얼마를 줘야 될지 보험 금액을 정하고 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사이에 보험금 지급기간 유예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 2199 판결입니다.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 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틀렸고 정답입니다. 법 662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멸시효가 나오면 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놓고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가지고 있는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가지고 있는 권리는 2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러면 2년간이 아니라 3년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틀렸고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가지고 있는 권리죠. 2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에 관한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죠. 그거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거는 맞겠죠. 보험 요해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2년이죠. 1년간 그랬기 때문에 틀렸고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것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년인데요. 맞는 것은 2번만이 맞겠네요. 보험료의 반환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3년간 행사하지 죄송합니다. 보험료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죠. 보험료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지문이 되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의 반환 청구권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죠. 보험료에 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틀렸죠? 예, 보험편의 규정은 기업 대 기업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비대칭되는 그렇죠. 보험사와 개인. 보험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인은 그렇지 못하죠. 이 정보의 비대칭의 경우에 이 약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유리한 것은 할 수 있어요. 상법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이 된다면 손해가 되는 것으로는 변경하지 못하지만 이익으로 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으로 돼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상법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자의 수익, 보험 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 수익자의 이익으로는 할 수 있죠.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맞죠? 해상보험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부분 기업 대 기업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보험이라든가 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기업 대 기업 간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틀린 게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중복보험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A라는 사람이 갖다 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보험회사에 B라는 보험회사에 C라는 보험회사에 예, 자기 집 한 채를 가지고 여기에도 들고 여기에도 들고 여기에도 들고 이렇게 된 것이 중복보험이죠.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A라는 보험회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할지라도 보험자의 권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중복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내가 A라는 회사의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B라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통지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연대 책임을 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디은이 이것이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72조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추기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내가 어느 보험회사에 들었다는 것을 통지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액이 2억 원인 건물에 대해서 보험 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 가액이 이 집값이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1억만 들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1억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부 보험이라고 하죠. 일부 보험. 집값 2억 원인데 증거는 그 절반치인 1억 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 가액 비율, 지금 여기서는 보험 가액 대 보험 금액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비율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전손인 경우다. 그러면 전손이다. 그러면 2억 원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만 보상을 해주면 되겠어요. 1억 원을 보상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손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 원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일부 보험 맞고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일부 보험 맞고요. 그리고 전손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전손이니까 2억 원이 손해가 났죠. 거기에서 2분의 1만 해주니까 1억 원이 보험이 1억 원 지급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천만 원의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1억 곱하기 2분의 1이죠. 1억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5천만 원이 되겠죠.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1억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 틀렸고 정답이고요. 8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에 2분의 1만 해주면 되니까 4천만 원만 보상해주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지급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부 보험의 비율이죠. 2분의 1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손해면 5천만 원만 지급해주면 되는데 1억 원을 지급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74조입니다.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아까 2억짜리 집을 1억만 가입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험 가액은 2억이고 보험 금액은 1억이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죠.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을 책임을 진다. 즉 2분의 1 보상을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해라. 그 약정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1억 곱하기 보험 가액 2억분의 보험 금액 1억 2분의 1 해서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 체결의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험 가액보다 낮게 보험 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가요? 틀렸죠. 2억짜리 집을 2억입니다. 1억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일부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아니요. 의무 규정입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 가액의 비율로 잔존물, 아까 같은 경우에 2억짜리 집인데 다 타버리고 남은 기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존물 대위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틀렸고요. 일부 보험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그렇죠. 2억짜리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해주는 것은 1억만 손해보험이 들기 때문에 2분의 1 해서 1억만 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는 2억이고 보상은 1억이니까 뭐가 더 크죠? 손해가 크죠.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봤죠. 이 집을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월세 100만 원씩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법문 그대로입니다. 신품가액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은 누가 합니까?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부담해서 산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원칙은 금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현물 보상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문이 아니고 676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고수의 가격에 의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신품가액에 의해서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품가액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음 상실 이익 등의 불산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 아까 집세 말했죠. 얻을 이익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의 같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어떤가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이 집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다 보니까 막 옆에 있는 차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또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 3대가 파손돼 가지고 이것이 8천만 원이다. 근데 이 집의 화재보험은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이라는 보험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1억이라는 보험 가액 외에 이 차량 파손, 즉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필요했던 유익비용과 필요비용은 전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억 8천이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 금액의 한도 내는 1억인데 1억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게 아니죠. 초과해서라도 필요비와 유익비는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답이고요.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후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멸실된 때, 즉 이 집을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반절쯤 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홍수가 밀려 닥쳐가지고 댐이 무너져서 이 집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멸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어차피 멸실됐는데 보험 적용 안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생긴 화재보험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화재보험으로 반소된 것은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의 목적에 자연소모,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뭐 감가상각으로 자연소모됐다든가 또는 과일이 때가 되면 썩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 변질된 거 이런 걸 가지고서는 보험의 목적, 성질 또는 그 물건 자체의 하자 또는 자연소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77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길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680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의가 있던 비, 유익비, 불을 끄느라고 필요했던 비용이라든가 유익비가 있다면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즉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지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675조 사고 발생 후에 목적물 멸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생겼다. 화재가 났다. 그런데 그 후에 목적이, 즉 집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즉 뭡니까? 홍수, 댐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났다. 떠밀려 가버렸어요. 그럴지라도 보험사는 이미 생긴 손해, 화재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678조 보험의 목적이 성질이나 하자나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급했다면 보험 금액을 초과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번이 그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어떻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라야 대위권이 발생한 겁니다. 대위권이 발생하려면 보험금 지급한 이후라야 돼요. 지급하기 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잔존물 대위, 이 집 안에, 이 공장 안에 기계들이 있어요. 근데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은 기계로, 남은 기계가 있죠. 기계가 고철로도 팔 수 있고 중고기계로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이 남은 기계, 이게 잔존물이에요. 이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부 멸실, 그 다음에 전액 지급, 죄송합니다. 전부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전액을 지급했을 것,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시면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3번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 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물권 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가 아니라 전부 지급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별도의 절차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동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재보험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재보험에도 보험자 대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 전부 멸실, 전부 지급입니다. 그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권리, 즉 잔존물에 대한 대위를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였다면 그 가액의 비율, 보험 가액에 대한 아까 본 것처럼 뭐 2분의 1이라든가 이 비율로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험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물의 전부 멸실, 전부 지급, 전부 멸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되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수리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이 훼손되었다면
그것까지도 전부 보상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게 틀린 거고요. 불에 탈 수 있는 목적요량은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목적요량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화재보험 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건물의 소재지와 구조와 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도 기재해야 하고 시기와 종기 666조에 규정되어 있죠. 하라고요. 설계 감리법인의 주소와 성명 상호 이건 필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5조 조문에 의하면 화재보험 증권에는 666조에 기재한 사항 외에 즉 시기와 종기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소재지 어디에 있는지 구조는 무엇이며 용도는 무엇로 쓰고 있는 건물인지 그 다음에 동산이 있다면 동산은 어느 장소에다 보관되어 있는지 보험 가액은 얼마인지 그 가액 이런 것들을 화재보험 증권에다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감리법인의 주소나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틀렸죠. 가족의 물건이나 사용인의 물건은 다 이 집합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틀렸죠. 가족의 물건, 사용인의 물건은 전부 다 집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물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 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어떤 양계장에 매일 닭이 병아리가 들어오고 또 성게가 나갑니다. 매일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근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난 시점이 특정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됐다. 그럴 때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 틀렸네요. 4번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맞습니다.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 여러 가지 물건을 집합적으로 보험 목적으로 한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가족의 물건 또는 사용원, 직원,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687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 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해 있는 물건이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됐다 할지라도 현존한 물건이라면 보험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맞는 것은 4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